다음은 신계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물 한 잔 먹고 해. 시끄러워. 물 한 잔 먹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먼저 21세기 한반도 시대의 역사성과 그 시대적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전반을 일제의 식민지로, 그리고 20세기 후반을 전쟁과 분단으로 보낸 우리 민족은 확실히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 불행의 원인은 주변 강국의 간섭과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세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뒤떨어진 우리 내부 구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백 번이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역사적인 6.15 선언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세기 100년 동안 누적된 민족의 불행과 고난을 씻어버릴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4대주의 조선의 한반도가 아니고 일제 식민지의 한반도도 아니며 남북 분단의 한반도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주적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과거처럼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변화를 꿰뚫는 우리 사회 내부 구조의 개혁과 변화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기가 혁명과 반혁명, 전쟁과 평화, 독재와 반독재, 인권과 반인권의 지속적인 대립의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로 대변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른바 글로벌 시대의 정책 기준은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 정치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낡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정쟁과 비생산적인 소모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대의 변화를 직감하고 역사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는 20세기 먼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낙후된 정치로부터 오는 위기인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비생산적인 정쟁과 소모전 소용돌이 속에서 무슨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정치를 개혁해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사흘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해창 총재의 대표 연설을 듣고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창 총재의 연설은 전체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고 있지만 저는 이해창 총재의 연설 속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창 총재 자신의 혼선과 혼란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창 총재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더 중심으로 좀 더 완전하게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야당의 조언과 비판을 뛰어넘는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여야관계의 정립과 모색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야당의 참여 속에 초당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으로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국가범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 병사는 지뢰를 밟은 국군 병사를 구해줍니다.
간첩 이철진에서는 주인공이 비극적 총격 사건 와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영화 시리에서는 북한 여전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가범법 7조 거무찬양 위반이 분명히 해당됩니다. 실제로 만추, 삼포 가는 길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이만희 감독은 1965년 제작된 7인 후 여포로라는 반공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반공법으로 구속됐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국군 간호장교를 실용하려는 중공군을 죽이고 귀순한다는 내용의 반공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게 나온 북한 인민군의 묘사 때문에 반공법으로 구속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후 이만희 감독은 당국의 반공영화 제작 요구에 따라 군번 없는 병사의 제작에 돌입했으며 이때도 북한군 장교로 나온 신성일 씨가 너무 잘생겨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친아버지를 반동으로 몰아 처참하게 처형하는 잔혹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넘어갔던 일화를 저희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계시면 신성일 씨는 너무 잘생겨서 순환도 많이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이만희 감독뿐이겠습니까? 금지된 노래, 금지된 책, 금지된 표현, 그리고 금지된 생각, 국가보안법 오염과 남용이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살해 이외에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건강한 노래도 최근까지 금지됐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동서냉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군사독재가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엄연히 남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와의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1848년 공산주의 사전가 칼 막스가 작성한 저 유명한 공산당 선언은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20세기 후반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체제 붕괴와 더불어서 종언을 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냉전 의무로 태어난 국가보안법도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고가자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혹시 훗날 국가보안법을 우리 고유의 관광상품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것은 냉전의 잔해입니다. 또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모순들입니다. 또 우리가 얻을 것은 민주주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뿐입니다. 우리 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국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습니다. 199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의 긴급 개정 및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 국제 엠네스티가 남북 평화 교류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헌법 개정 이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위안과 정권 개초가 이루어져서 과거와 같은 헌정사의 질곡은 되풀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87년 이후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과 국민의 열망을 과연 현재의 헌법이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미래의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고 현재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잦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같은 형식적인 모양새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단 먼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적 구상 속에서 우리 국가의 근본 틀을 개조시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나타났던 권력 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와 단임제에 따른 권력 누수 현상, 대통령의 추진력 약화, 차기 대선을 향한 조기 과열 현상, 정책의 연속성 문제, 대통령 선거와 총선 간의 시기적 편차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탈냉전 시대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와 탄압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해직 기자를 만들어냈던 지난 시기 동아투이와 조선투이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에 조금도 주저없이 동의했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주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주와도 싸웠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신문사 간에 그리고 신문사 내부의 사주와 기자 간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는 중대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요점입니다. 물론 저보다 절 더 잘 알고 계시는 당시에 당사됐던 이부영 선배 의원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쉽게 언론의 자유나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두고서 난데없이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를 해도 기업 탄압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언론사나 기업체가 이익을 내는 곳에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언론 탄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그런데 명백히 합법성을 결여한 언론 탄압이므로 정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4년 서울 소대 중앙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권력과 언론의 유착의 무기로 삼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무조사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명료히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방탄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탄국기라는 이름은 적절치 못합니다. 도대체 365일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을 회기내에 가두어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를 못 믿어서 특검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검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벗어난 일입니다.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감방에 간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혹시 특별 판사를 요구할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태에 난 정치 청산이야말로 이것을 바로 청산할 때만이 정치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삼재 의원은 즉시 검찰에 출두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당한 그리고 당당한 떳떳한 국회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표 연설을 들으며 그나마 정쟁 중단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는 그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런 연설에 대해 그리 믿지 않고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냥 해본 말에 불과할 뿐 실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여야 대표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가 즉시 만나 정쟁 중단 공동 선언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나 인생분야는 여야 관계없이 협력이 절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말만이 아닌 상생의 정치도 지금 당장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손태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